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사실상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핵시설, 정유기지, 가스전까지 공격이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까지 커지면서 에너지 수송망은 흔들리고 국제 유가와 금값은 동시에 요동치고 있는 상황. 한국처럼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경제적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데요. 취임 열흘 만에 국제 외교 무대에 오르는 첫걸음, 에너지 안보, 국가 경제, AI 기술 연대까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외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위기 속의 리더십 잘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6월 15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다음 주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핫 이슈 라인업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 새 정부의 첫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인사청문회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국정 운영에 동력이 확보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초기에는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첫 인사가 중요하냐? 요즘 이 무렵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들 새 정부 출범하면 첫 100일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가 인수위를 거치는 인수위 기간이 있을 때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모든 걸 압축적으로 잘 해나가야 하는데 첫 100일 중에서도 첫 인사가 발표되는 이 즈음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냐? 새 정부의 정체성을 첫 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도 거기 담겨 있고 누구에게 맡겨서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를 대강을 짐작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 눈높이 이런 거에 현격히 미달해 있다거나 이른바 국민들이 도저히 못 견뎌하고 분노하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걸 국민 영린 세 가지 이렇게 보는데 재산 축적 과정 문제, 병역 문제, 그리고 자녀 입시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전 국민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분노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사회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창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서 만약에 국민 눈높이와 크게 배치된다면 실망이 상당하겠죠. 더군다나 이 정부는 윤석열 계엄 내란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극복해서 수립해 놓은 국민 주권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정부들과는 좀 달라야 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사상 그냥 야당이 흔히들 하는 꼬투리 잡기식 공세가 아니라 팩트로 따져봐도 국민들의 그 법 감정이라거나 정치 의식 이런 것들에서 현격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계속 중용된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물론 이려니와 초기 지지층의 이탈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첫 걸음을 떼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국민 통합으로 최종적으로 나가야 하지만 그곳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영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영린. 일단 19일 흔히들 대통령 영린, 왕의 영린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국민 주권 정부이니까 국민들의 영린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19일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번째로 예. 진행이 됩니다. 도덕성 같은 이제 개인 신상을 다루는 질의는 공개로 진행이 되고 일단 안보 관련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이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어떤 점들에 청문회 초점이 맞춰질 걸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 국가정보는 뭐 다 알다시피 국가정보기관인데 AI 시대에
새로운 역할이나 변용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또 작년 초에 북한이 남한 우리 측과의 관계를 뭐 동반자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 공동체 이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적대적 국가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물론 그게 최근 일은 아니고 작년 초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적어도 북한은 우리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옳고 그르냐는 두 번째 논란거리고 일단은 주요 우리의 파트너이자 상대인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노선을 크게 바꿨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맞춰야 할 건 상호 짝짝꿍 화합하자는 뜻이 아니라 저쪽이 태세를 크게 변화했으면 우리도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대응하는 태세도 좀 바뀌어야 할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있는 태도 변화라면 변화도 촉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흔히 국가정보원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대북 문제가 있고 경제 관련 국익 관련 대외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북 관계에서 좀 본질적인 변화를 할 때가 됐다. 그다음에 이번 계엄내란 윤석열 계엄내란에도 국가정보원이 지금 직간접으로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조태용 국정원장의 태도 같은 게 모호한 점이 있었고 그러면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정치 불개입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과제이고 이미 굳어졌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AI 시대 국익 경쟁 각축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 있는 마당이고 산업 지재권 보호라거나 이런 것들에서도 그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어야겠죠. 이종석 신임 내정자는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그쪽에 좀 해박하다고 하니까 뭐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32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력이나 화해를 강조하고 있는 자주파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공세를 퍼붓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그럴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네. 북한은 항상 진보 성향 정권, 민주당 계열 정권의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늘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붙여왔잖아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잘해주냐? 왜 돈 퍼주기를 하느냐? 왜 자꾸 저 대화 협력하려고 그러냐? 좀 세게 나가라 이제 이거고. 보수 계열 정권에서는 세게 나갔다가 뭐 악화되기도 하고 뭐 오물풍선이니 뭐 국지전 위기 막 터지고 아무튼 좀 복잡했는데 기존의 노선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시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짧게 올렸다시피 북한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변화가 있어서 우리도 면밀한 대응과 숙고와 노력과 이런 게 좀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근데 국힘에서는 아마 또 흘러간 추금기처럼 그거 울고 먹을 거예요. 북한한테 좀 제발 그렇게 뭐 저 대화 협력 구걸하지 마라 세게 나가라 이러는데 한반도 안정과 남한, 북한 모든 전체 인민들, 국민들의 평화와 생명권 담보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어떤 길이 가장 현명한지는 크게 추측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위신과 자존감과 이것을 상호 지켜가면서 지혜로운 걸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종석 후보자는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과 화해를 강조했던 자주파고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원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안보실의 주요 인사가 발표가 됐고요. 군 출신 김현종 전 참모장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이 됐고 AI 정책 수석의 하정우 전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이 임명이 됐네요. 네. 주요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제가 이분들을 잘은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려야 되죠. 괜히 신문에 나이는 거 마치 제가 아는 것인 양 떠벌리는 것은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김현종 그래서 저는 그 유명한 그러게요. 통상관계 그분인 줄 알았더니 그분 아니더라고요. 네. 이분은 이제 군 출신이고 국방 쭉 해왔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도 역임한 바가 있고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요긴하게 쓰였던 분들 중에 새 정부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같이 일하고 그렇게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김현종은 아니고 뭐 잘 알아서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우선 고려가 됐겠죠. 그리고 하정우 전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이 AI 정책 수석에 됐는데
저도 솔직히 이분 잘 모릅니다. 뭐 77년생이라고 그러니까 만 48세고 네. AI 쪽은 아무래도 젊고 연부 역강한 이런 분들이 전문성도 확보돼 있고 새 분야잖아요. 그런데 AI가 이재명 후보건 김문수 후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앞으로 향후 우리 경제 정보와 디지털 산업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역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서는 연구가 깊을 텐데 실무를 많이 담당해온 사람으로 보이고요. 뭐 사전에 잘 스크린도 하고 교감도 있었겠죠. 하정우도 유명한 이름이네요. 네, AI 미래 기획수석의 네이버 AI 혁신센터장 하정우가 임명이 됐는데 일단 민간에서 이제 발탁을 한 걸 보면 뭐 네. 학자가 아니고 네. 이런 전문성이나 실무 중심의 그렇죠.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방점을 AI가 찍었다고 볼 수 가장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 분야고 그것을 일선에서 또 제일 회사의 사운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데가 검색 엔진인 네이버 이런 데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마 연구와 실무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발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인사청문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네. 이 인사청문회 시즌이 돌아오면 거의 망신주기식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관에 그래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인재들도 많은데 그러게요. 또 되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참 중요하신 지적이고 유감스럽지만 또 되풀이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사람을 보려면 두 가지 정도를 보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다음에 주로 어떤 공부와 실무를 통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적재적소인가 이런 건데 도덕성을 전혀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전체적인 상식적인 합리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리더십이나 신뢰, 정책 신뢰를 획득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눈높이 그러면서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안 하는 게 좋다고들 생각하는 어떤 선이 있잖아요. 커다란 그 선 안에서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꼭 정권 바뀌고 나면 이상한 사람이 무슨 어려운 뭐 졸업장 등등등 해가지고 툭 튀어나왔는데 살아온 걸 보니까 5점 투성이에요. 사실 그런 정부 우리 많았잖아요. 이전 정부 다 있었어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도 초기에 있었어요. 국민들 촛불 정부를 세웠던 국민들 눈에 기대치 미흡한 점도 일부 있었다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다만 청문회를 창피 주기, 모멸감 주기, 새 정부 발목 잡기, 출발 지연시키기, 어떻게든 흔들어서 떨어뜨리기. 그래서 새 정부의 권위적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 공세로 흘러가서는 명확히 막아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팩트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팩트상으로는 떳떳하다면 야당의 그런 공세를 정면으로 되받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막 흠집 잡을 불법 투성이가 있고 뭐 재산이 어떻고 이러면 방어하는데도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빌미를 주지 말자. 그다음에 저쪽에서 계속 공세로 나오면 정면으로 되받아치면서 우리 청문회도 이제 한 단계 수준을 높이자. 그런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팩트에 기반한 망신주기식이 아닌 청문회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17일에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쯤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벌써부터 좀 논란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총리가 인준이 되어야 새 장관 제청을 대통령한테 할 수 있잖아요. 현재 네. 법상으로. 그런데 언론과 야당에서 한번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일전에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해명도 했어요. 예, 사인 간의 채무 채권이 좀 컸고 또 하나는 뭐 자기의 의정 활동 일부를 아들 자녀의 대학 입시에 쓴 건 아니냐 이제 크게는 그 두 가지였는데 채권 채무 당사자가 사망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내정자의 해명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하게 좀 해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일부에서 가질 수 있는 건데 저는 최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라.
해명하는 사람이 궁색하게 나의 입장에서 말하기 십상인데 그러지 말고 국민 주권 정부의 초대 총리니까 의혹이나 궁금증을 제기하는 주권자, 국민들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겸손하게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과도 하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는 게 일단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녀 입시 뭐 원서에는 안 썼다고 하니까 자녀 입시 그럼 우리 몇 년 전 조국 문제 탁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좀 확실히 설명을 해서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근데 이제 총리가 장관 제청자이자 인사청문회의 실질적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새 정부 구성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국힘이 좀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이제 꽉 물고 안 놓고 이걸 계속 시간을 끌고 가면 총리가 빨리 기능을 수행해서 재청권도 하고 수행사하고 이러는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가장 큰 산입니다. 예. 그래서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본인의 명예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 전체의 초기 중요한 롤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하고 해명할 건 명확히 설명하고 안 그럴 것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게 최대의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아니 공교롭게도 일단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국민 영린의 재산과 병역과 자녀 입시라면 이게 병역은 그 아니고 두 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명확하게 해명하는 네. 게 성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 공개하고 정 사생활이거나 뭐 개인적 뭐 이렇다면은 그건 제한적으로라도 청문위원들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최대한 설득해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일단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네. 이제 김 총리 내정자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당시 수사했던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네, 이런 자세 좋죠. 매우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에 그렇습니다.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인선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게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일단 아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순서상 일단 총리권이 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번에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했다가 좀 파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낭만이죠. 네, 바로 낭만은 했지만 비교적 조속히 정리를 함으로써 타격이 크게 번지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런데 다만 낭마자가 속출할수록 권위와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한 1, 2주 열흘쯤 늦어지더라도 검증을 철저히 해서 추가 낭마자가 나오지 않아야겠다. 그래야 사후 수습 비용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렇죠. 한둘 냈다가 뭐 언론과 야당이 벌떼처럼 달려들잖아요. 검증하려 드는 언론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언론의 그렇죠. 본연의 일이긴 하니까. 다만 거기에 무슨 정치적 꼼수를 가지고 암투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출된 것을 명확히 따져보는 것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또 낙마하거나 시비가 생기거나 뭐 이 정부 달라진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불법이다 아니다 이러면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불법이 아니라고만 하면 떳떳한 것인가 이런 말도 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한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거기는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어린이날 선물로 미성년 자녀들에게 재개발 뭐 아파트에 상가를 사줬다. 이건 사실 국민들 눈높이에는 크게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성할 건 자성해야 한다는 생각도 필요하고요. 어쨌거나 사후에 낙마 지경까지 가서 막 뒤트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그럴 소지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민주당 일각의 지적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정위가 내일 출범을 합니다. 네. 이한주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재명 정부의 로드맵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아주 네. 중요하죠. 네. 정책 이재명을 설명하는 기회이자 장이고 이재명 정부 5년간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를 큰 틀을 주춧돌을 놓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내일 출범하고 각 부처의 공약 이행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네. 7개 분과에 더해서 자문위원이 약 50여 명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고요. 새 정부가 일단 조직 개편도에도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네. 뭐 행안부는 총리급, 부총리급으로 올리느냐에 네.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그렇죠. 있어요. 예.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국회 정부 마음대로 하는 네. 건 아닌데 행안부가 관심의 초점인 것은 현재 검찰을 기소청과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네. 검찰 개혁 작업의 완결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개 분야 플러스 내란 외환 그리고 마약 관련 이 8개를 수사하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서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란 이름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은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또 쪼개져서 독립을 할 거고 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업무 양도 많아지고 주목도도 높아지고 덩치도 커지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 자연재해의 위중함과 중대성과 이런 게 굉장히 갈수록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 등의 여파로 산불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의 행안부 장관 체제가 아니라 부총리로 격상시켜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토록 하고 명실 옛날에는 내무부라고 그래서 아주 셌어요. 그렇죠. 넘버 원이었어요. 그게.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경제 담당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국가 의전 서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올라가죠.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일단 뭐 지금은 이제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인데 이 사회부총리를 행안부 장관이 맡는 그렇죠. 것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어떻게 될지 셋이 되는 모르겠지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행안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이 되게 되면 중앙정부 권한만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예, 모든 결정에는 동전의 앞뒤처럼 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필요한 기능 강화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뭐 저의 생각을 뭐 주입 그런 건 아니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그런 비판은 가능하나 필요한 몸집 비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행안부 장관, 뭐 부총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능력의 문제가 있거나 심성의 문제가 있어서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견제 시스템은 저는 내각 국무회의 안에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정도도 충분히 볼륨 조절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권한 비대화하니까 그럼 여러 개로 또 쪼개놓자? 그럼 효율과 행정 원칙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민주적으로 잘 통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아니 뭐 운동에서 근육 늘어나면 체중이 조금 불어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추경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국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2차 추경에 대해서 보편 지급 선별 지급 이 논의가 좀 주요하게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방금 앵커께서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추경이 지금 거론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심각한 불경기입니다. 이게 뭐 몇 개월 지속된 게 아니고 윤 정부 내내 그랬어요. 3년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코로나 시절부터 계속.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기, 시급성. 두 번째는 추경의 규모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 국민에게 골고루 20만 원 얼마를 주는 게 필요한가? 아니면 좀 더 간절하게 필요한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두텁고 뭐 그런 말 우리 하잖아요. 네. 이게 항상 국힘과 민주당, 보수와 진보 사이에 오래된 논쟁이기도 해왔는데 후보 시절의 민주당이나 이재명과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약간 변화도 감지돼요. 우선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좀 더 실질적 효율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는 것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고요. 예. 저는 실효적 측면에서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게 국힘의 기존 노선을 따라가느냐 그 해물근 논쟁으로 거슬러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너무
목 한 모금을 축이지 못해서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일단 먼저 물을 생수를 주는 게 필요하듯이 저는 그 점에서 시기와 규모가 정해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코로나 때 거의 우리만 나라에서 돈을 대출을 했어요. 예. 빌려준 거예요. 절이나 무이자로. 그랬었죠. 다른 나라들은 그냥 줬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 못하고 이러는 게 그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니었거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잖아요. 네. 그 점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급한데 먼저 확실하게 살리자. 네, 민생 경제가 빠르면 월 내라도 이달 안으로라도 국힘하고 해결을 해서 국힘이 정말 반성하고 뭐 바뀌겠다면 이런 것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민생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세수 조정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희가 네. 사실 2년 연속 세수가 펑크가 났던 상황이고 지난해에만 아마 30조 이상 세수 펑크가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이제 한 40조 이상이 더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참 문제예요. 재정 적자 뭐든 적자는 좋은 건 아니지만 물론 국가 재정은 일반 가계와는 달리 꼭 항상 흑자를 내야 하는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과는 달라요. 그런데 지난 2년간 연속해서 재정이 펑크가 났던 그 사유를 살펴보면 한심합니다. 네, 그 그쵸. 윤석열 부자 정부 때 감세 그렇죠. 그러게요. 뭐 이런 것들이 그 있었죠. 세금을 뭐 엉뚱한 데서 줄여가지고 적자를 안 보거나 적자폭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고 감세를 하면서까지 그럼 뭘 이뤄냈느냐? 한 게 없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저질러진 물인데 네. 이거 뭐 뒤치다꺼린 여기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재정적자 이것은 기재부와 국회가 하되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정치적 선택의 문제고 그리고 그중에서 국민들이 일부 나눠져야 할 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가장 긴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에서 어떤 쪽으로 인위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부분에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은 재정 배분권이 정권 획득의 중요한 이유이니까 그렇죠. 저는 새 정부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근데 이제 만약에 세입 경정으로 인해서 네. 국채 발행량이 늘게 되면 그러면 일단 부담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국가 그렇죠. 신인도도 있을 수 있고 나라 빚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계나 네. 그 점이나 또 그 점은 똑같은데 빚이 늘어나는 건 일단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악성 부채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부채인가 아니면 일시적 필요에 따른 기채 일으킬 기자, 일어날 기자의 빚채자 예. 그것인가. 근데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 체질이나 펀더멘탈이나 그 경기 돌아가는 것, 현재의 수출 수입의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이런 것들을 따져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허약한 건 아닌데 일시적으로 매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국채 자체를 무한정 늘리자는 것도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우리 기초 체력이 있으면 몸이 좀 안 좋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비타민제나 수액도 맞을 수 있죠. 근데 골골 해가지고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마약 같은 무슨 영양제로만 때울 수는 없지만 제 비유가 괜찮았나? 네, 예. 와닿습니다. 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단 재정을 푸는 것부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고 힘들 때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 뭐 케인즈 선생이 오래전에 말한 바도 있지만 네. 좀 때 안 했던 거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핫이슈 라인업 이강윤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하는 언니들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천 TTCO 받아가세요.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네, 뉴스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정치하는 언니들 장유미 변호사님,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를 이제 곧 16일에 뽑습니다. 3파전이 될 것 같네요. 친윤파 송원석, 그다음에 친한파 김성원의 비교적인 중립파, 네, 이현승 의원까지 이렇게 3파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2파전에 무슨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냐. 2파전일 때는 거의 주된 의견이 송원석 의원이 아무래도 그 주류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거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로 좀 무난하게 당선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현승 의원이 끼어든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이제 지역구가 부산 진구 을인데 본인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한 얘기가 나는 중립이고 나는 개파색이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출마 요청이 상당히 많았다. 이분을 아주 많이 아시지 못하지만 벌써 사선 의원이고 이 뭐 친한, 친윤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부산 쪽 지역 의석수가 TK보다 훨씬 많아요. 부울경이 서울 경기 이후에 제일 많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뭔가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 분들한테 좀 물어보면 이래도 아무래도 그 친윤계 지원을 받는 분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인 것 같기는 해서 큰 변수는 이분도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놀라운 게 일단 파면을 당한 대통령이었고 일단 지금 이 국민의힘의 내홍이라든지 위기를 직면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윤계가 아직도 좀 확고하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본인들은 친윤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3파전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개개인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하다. 야당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에 핸들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고장났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의 운전을 누구에게 맡길까?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차를 바꿔야 되고요. 아니면 차를 고치든지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스템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 말은 또 뒤로 하고요. 지금 후보들의 면면을 봤더니 그 송원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윤핵관의 이제 회계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이 어떻게 후보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유력한 지금 후보로 지금 되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산 진구의 출신인데 무슨 조용한 실무파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원석 의원의 그 표를 좀 갈라가긴 하겠죠. 근데 얼마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저도 약간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쪽이 아닌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럼 김성원 의원이 좀 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수해가 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해가 난 지역에서 내가 솔직히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라고 말했던 의원이 있어요. 그 의원이 바로 김성원 의원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2022년인가요? 뭐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진이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 수해 지역을 방문해서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원내대표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보면 과거 정부와는 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굉장히 자격이 없다.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원내대표 후보로 선출이 된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명 후보 다 방향은 없고 권력만 있다. 저는 이런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일단 나비야 날자님이 이현승도 친윤인데
송원석이 친윤 대다수가 밀고 있어서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계는 송원석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고 국힘 내부의 대다수가 친윤계 그렇죠. 여전히 그렇기 예. 때문에 송원석이 좀 가능성이 있다. 107석의 이제 의석수가 있는데 그렇죠. 80대 한 20% 정도로 이른바 친윤계가 80 그리고 친한계가 한 20. 근데 친한계는 수도권 내지는 이제 비례대표로 돼 있고 그리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친한도 아니었어요.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 체제 때는 친윤이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탄핵된 이후부터 조금 본인 지역구가 또 이 좀 그 연천, 양주 이런 쪽이다 보니까 친한계로 좀 돌아섰는데 친한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인상도 사실 없어요. 뭐 친한계 사람들이 뭐 방송에 나와서나 반드시 돼야 된다 또 이런 기류는 아니어서 이게 계파 간의 대리전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원내대표 뽑는 게 아니거든요. 원내대표 뽑으면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할지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 하나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기 네. 친윤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167석이고 국힘이 107석. 네. 그러니까 여대 야소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일단 당내 표심 이 누구에게 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계속 친윤계로 가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가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세대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얼마나 뭐 앞으로 잘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이 가지고 나온 이제 개혁안, 혁신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원내대표가 누군가 저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차악이라도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107석이라고 하지만 표 계산을 나중에 다 해보면 막 300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표 계산이 참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아마도 지금은 조금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그 혁신안, 개혁안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저는 거기에 더 중심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내부에서는 거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 혁신안은 거의 이제 무시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김재석, 김용태 오늘도 제가 무슨 방송에서 들었는데 국민의힘 분이 그럼 이 정치인들이 지금 쇄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윤석열 체제가 공고했을 때 무슨 입장 냈냐는 거예요. 본인들 공천받고 할 때 이른바 거기에 줄 서고 그랬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쓴소리 제대로 냈냐는 거예요. 그때 숨죽이고 있다가 지금 와서 내는 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냐는 질문을 지금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을 사실상 자초했다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의 현실. 저는 국민의힘 분들도 정답이 뭔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는 거는 지금 갤럽 조사 지난주 금요일에 21%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20% 간신히 넘긴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이 지지율이 아닌데 그런데 정답은 윤석열과 절연하는 겁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이야기하고 내란 그런 3개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그걸 왜 못하냐. 이번 대선 때 41%라는 지지율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역에 있는 107석의 의석수의 거의 대부분이 TK, PK 아닙니까? 거기서는 확인한 거예요. 내 지역구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럼 지방선거도 이길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대패하고 참패했는데 내 지역구를 지켜냈으니까. 그럼 내 기득권은 그 자리에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쇄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 기득권만 생각하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함정이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말이 상당히 와닿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분당할 쪼개질 에너지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솔직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당할 에너지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평론가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힘은 한 번도 쪼개져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바꿨지 항상 그 체제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게 바로 기득권이 이어져 온 그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뭐 그런 얘기 많았죠. 그래서 뭐 진보는 분열하고 뭐 보수는 부패한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심으로써 진보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 진보는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쳤다. 그리고 그 하나로 뭉친 것이 우리 개인의 이득이라든지 권력을 위해 뭉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선을 위해서,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뭉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요. 보수는 부패한다. 그렇다면
부패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모습을 더 보여야 하는데 지금에 있는 뭐 부패 뭐 이제 뭐 김건희 사건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뭐 할 말이 정말 너무나 많을 정도로 부패에 정말 최정점을 찍고 있다. 오히려 저는 망할 만큼 더 망해야 된다. 처절히 망하고 처절히 깨져서 이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하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근데 아직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사실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저는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이번에 또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어진 기회도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기회도 자기가 지금 발로 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망이 많은데 국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다음에는 당대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것 같고 김문수 전 장관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대선 경선의 2라운드가 펼쳐질 게 거의 가시화되는 것 같고요. 뭐 친한계에서는 지금은 한 텀 뭐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여유 부리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여유가 저는 한동훈 대표 없다고 생각해요. 좀 오히려 조급함을 많이 보여주는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 나올 거라고 보고 김문수라는 정치인의 스탠스가 상당히 의아한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후보 교체 이거 어떻게 새벽 2시에 공고내고 3시에 1시간 그렇죠. 동안 봤습니까?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정치결사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 정도를. 그래서 이거를 진상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전 후보가 꼭 안 해도 된다라는 스탠스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자기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이거를 당무감사로 들여다보고 해집어보고 어차피 당무감사에서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강제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약간 눈치를 보고 줄을 탄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이른바 친윤계에 소구를 해야 당권을 잡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이 국민의힘의 뿌리 깊은 기득권이라는 게 얼마나 쇄신하기가 어려운가. 김용태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쇄신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무슨 정치적 세와 세력과 힘이 있어요. 진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윤한홍, 이철규 이런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힘 당원들 눈치 보느라고 당무감사도 안 받겠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 차기 지도부가 독이 든 성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위기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기를 돌파했던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분명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는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되었지만 민주주의는 정말 양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보 보수 여당 야당이 공존을 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는 정말 한쪽이 처절하게 파멸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아마 당권을 좀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케이스를 보고 그런 사례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좀 라떼는 옛날 유머 같지만 과거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었죠. 이렇게 컨닝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 거 보고 컨닝했다가 정답이 로댕인데 뭐 오뎅으로 썼다. 뭐 이런 뭐 그런 유머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젊은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3년 전에 0.73% 너무나 아쉽게 그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지역구로 출마를 하시고 또 당대표가 되시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얼마나 당대표로서 대통령으로서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증명을 해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최종 선택을 해주신 거죠. 아마도 이거를 보고 김문수 후보가 나도 저렇게? 하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는 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오히려 당을 떠나서 당에서 조용히 뒤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본인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더 후대에 더 훌륭한 미래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거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한다고 같아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자, 그러면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어요.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16명의 신임 원내 부대표를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뭐 민생부 대표를 신설한 것도 눈에 띄고요. 예. 비서실장에는 이기현 의원을 임명을 했네요. 이기현 의원을 임명한 거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을 바로 지원해 줄 게 이제 비서실장 자리인데 이기현 의원이 어떤 분이냐? 일단 민주당에서 국장을 역임하고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또 이제 경희대 문재인 대통령이 또 경희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친문계 인사로 분류가 되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서영교 의원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신명이다 해서 아주 신진 친명 세력 중에 핵심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파색을 본인이 당 내에서부터 조금 엮기하고 포용하고 화합하고 이런 움직임의 어떤 상징적인 인사로 비서실장을 좀 낙점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초선 의원분들에게 제가 국민의힘 한 인사가 방송에서 너무 민주당 부럽다고 하면서 이를테면 강훈식 발탁 뭐 김민석 발탁 이런 차기 대선 주자군을 키우는 그런 큰 로드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당내 인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선 의원들에게 많은 또 역할과 롤을 주면서 또 역량을 키워주는 그래서 지금 이 원내 이 지도단에 굉장히 많은 초선 의원들이 또 이렇게 포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설된 민생 부대표도 눈길을 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생에 있어서 좀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민생 정치로 돌아가겠다.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그리고 토론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그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인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문성과 능력, 두 번째는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그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이나 또 상임위, 또 비례대표 이렇게 고르게 좀 분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무적으로 안정성과 균형감을 저는 유지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자체가 이제 국정원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정보와 이런 안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강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강한 부분은 강한 부분대로 그리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또 정무, 사법, 예산, 그다음에 노동, 청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특히 과거에는 좀 이미지 중심의 인사들도 많긴 했어요. 아주 좀 오래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초선 의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면서 실무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었다.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선출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소통의 역할을 그리고 또 정부와 또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관된 정책과 추진력을 가지고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내 부대표단이 모두 초선 의원으로 꾸려졌습니다.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당대표 때부터 이어져 왔던 약간 실용주의, 능력주의 이런 것들 분위기가 좀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김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상법 개정안도 강조를 했고 경제 챙기기에 좀 맞습니다. 나서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추경은 바로 일단 구체적인 안을 짜가지고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 상법 개정안은요 왜 속도를 내야 되냐면 이건 지난번에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심지어 대통령도 아닌데 심지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본인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라는 것도 사실 납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법을 고쳤는지 어떤 문구를 고쳤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이사에게는 충실 의무라는 게 있어요. 회사와 회사 관계인들한테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주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장이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는 단면이냐면 주식 시장 관계자들은 이 법안을 환영하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본인들의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폐쇄적이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양반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관철을 해야 되고 한번
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킬 때는 보통은 이 부칙 같은 거에 이 법은 공포된 때로부터 뭐 언제 이후에 시행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시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속도를 낼 부분이 있죠. 대법관 증언 등과 관련해선 이게 대법관만 30명으로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재판 연구관도 늘려야 되고 그럼 재판 연구관은 현직 판사들이거든요. 그럼 판사 정원법이란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연동이 되니까 야당과 협치해야 된다 이런 거지 이게 이제 투트랙이고 강온 전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전략적이고 실리적으로 저 움직인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사 충실 의무에서 주주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안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인 코스피 5천 네, 이것과도 맞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재벌 총수 일가들의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지분으로 인해서 경영권을 독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주들에게는 공정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은 리스크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의 민주화이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기업 혁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기업의 지배 구조를 바꾼다 뭐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요. 한국 경제의 투명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마도 이 법을 1호 법안으로 삼은 이유가 이제는 시대가 더 이상 성장만으로는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공정과 책임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기준을 시장에 도입하겠다는 저는 그런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들의 이 건강성, 신뢰성을 좀 되찾을 수 있는 쪽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야당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국힘 원내 지도부가 아직 안 뽑힌 상태고 내혼이 굉장히 지독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일단 여당과의 협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국민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는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란 세력은 반드시 정치권에 다시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 원칙을 관철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야당과 협치하고 대화해야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건 통합이 유능의 지표고 분열이 무능의 결과라고 했어요. 윤석열 씨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문제의식이 그렇게만 갖지 않고 뭐 이를테면 R&D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카르텔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았을 때 야당이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민주당은 겪어왔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도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 반드시 만나야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를테면 민주당과 교집합이 있는 많은 안들이 있었어요. 뭐 추경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청취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운영의 세력이었고 지금도 사실상 국회에서 이 협의를 해야 되는 한 축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잘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합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김 원내대표가 야당하고 협상을 할 때 지금 이제 최우선 요청 사항이 조기 청문회.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각을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 관련한 사안이 이제 협상의 최우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조기 대선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시스템의 개혁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화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그때 이제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그때는 정말 제가 뭐 라떼는 얘기지만 상임위라도 여당 야당이 달라도 뭐 끝나고 같이 가서 뭐 간단하게 밥을 먹는다든지 뭐 국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과정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여당 야당이 거의 뭐 상임위가 끝나면 만나지도 않고 뭐 식사나 뭐 티타임도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냐라고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야당과의 협의가 거의 단절이 되었고 개별적으로도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다가갔는데요. 이 다가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당이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협치를 얘기하시고 통합을 얘기하셨으니 그런 측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야당과의 정례 만남을 또 제도화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치가 협상의 기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협력을 제도화하겠다, 제도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보여집니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합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게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방탄 네, 입법이다라면서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긴 했습니다. 속도 조절할까요? 아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형사소송법은 현직 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은 중지시킨다라는 이제 문건을 넣고 싶어하는 건데 지금 각급 법원에서 다 추정하고 있어요. 추후 지정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일각에서 왜 대법원에서 한꺼번에 하지 않냐 이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급 법원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이걸 침해하면 진짜 그게 사법농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판을 기다리는데 그 재판부의 이 결론을 그런데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법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시라크 대통령이 파리 시장일 때 공급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헌법 체계가 우리랑 유사한 그 부분이 있대요. 이 현직 그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이제 소추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 조항도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프랑스 재판부도 다 중지시켰습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고 다시 재판 재개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약간 유동적인 상황에선 법으로 마무리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야당에서 굉장히 비토를 많이 놓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고 또 공직선거법은 그래요. 이게 행위,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처벌해야죠. 선거 국면에서 내 학위, 내 재산, 내 이력, 내 경험 이런 걸 거짓말하면 처벌해야 되는데 거기에 행위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 넓히는 거예요. 이게 일본법에서 차용했는데 일본은 없앴다는 거예요. 영국법에는 갖고 있는데 이 법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말한 걸 갖고 이 행위를 거짓말했네 이런 거예요. 이게 민주당 뭐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씨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 와이프가 도이치모터스 손해봤다 이 부분도 행위로 지금 고발 들어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돌이표로 말한 부분을 가지고 행위라는 부분에 포섭해가지고 처벌하고 정쟁화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저도 이거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또 비판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원래는 12일에 본회의를 열고 맞아요. 처리할 네.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로 했었고요. 방금 변호사님께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일단 속도 조절을 해야 될지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는 이제 뭐 방탄입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숙고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는 아마도 속도는 조절하되 방향은 바꾸지 않겠다라는 저는 전략적으로 좀 유연하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금 또 국민 주권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동의하는 것, 공론화가 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시간이 늘어진다고 해서 개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의 정당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은 특히 변호사님께서도 설명을 너무나 입법들을 또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민주적 통제 장치이고 대한민국이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필요한 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로서 이것들은 뭐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높여주고 또한 정치 혐오 또 국민들이 갈등으로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저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죠. 의원이 오늘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박찬대 직무대행도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죠. 사실상 2파전으로 치러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고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 둘 다 친명의 뭐 핵심이라고 하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굉장히 역할이 컸었고 법사위원장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원내대표로서 합을 맞췄었고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의 어떤 소구력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두 분 다 굉장한 특장점을 갖고 있고 아마 이제 비등비등하게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2파전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둘 다 친명이고 둘 다 뭐 유력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국민의힘과 이번 원내대표 선거와 다른 게
행복한 고민? 누구를 선택해야 하지? 이분을 그러니까 왜냐면 두 분의 특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은 캐릭터 뭐 성격도 다르시고요.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그 방향도 좀 많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법도 좀 달랐기 때문에 특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운 시기에 공천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또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또 예전에 뭐 당대포다 뭐 본인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최전선 또 앞장에 나가서 또 싸우기도 해주셨죠. 그리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리더십 또 유연한 이미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실무와 협상 능력이 또 뛰어나다라고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원분들께서도 많은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이제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본인이 싸우겠으니 대통령님은 열심히 일을 하시라 뭐 이런 표현을 좀 하셨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당원들의 권한을 좀 강화하는 것, 또 뭐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전당대회 1인 1표제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고 뭐 개혁의 아이콘이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두 분을 이제 뭐 공약도 비교하고 정책도 비교하고 하면서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청래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을 그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 왔던 분이시고 또 박찬대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표 권한 대행도 그렇죠. 당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정말 당원들이 행복한 고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하고요. 장윤미 변호사님,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장 뉴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